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가족 간 계좌이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계좌이체를 한 번에 큰 금액을 한다. 그리고 바로 국세청에서 알게 돼서 연락 오게 되는 거 아니냐. 네. 계좌이체는 하루에 1억이든 뭐 2억이든 5억이든 10억을 하더라도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좀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자 소득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세금. 그렇죠. 소득에는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니까 이 세금이 27.5%. 그래서 이때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외에 또 다르게 좀 준비한 이야기들을 좀 더 듣고 그렇죠. 싶네요. 예,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현금 입출금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가족 간 계좌이체. 계좌이체죠. 네, 이제 네. 현금 입출금 말고 이 계좌이체. 이 계좌이체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계좌이체를 한 번에 큰 금액을 한다. 네네. 그리고 바로 국세청에서 알게 돼서 연락 오게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동산이 형님이 네네. 저한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기분 좋다, 기분 좋다. 동산이 형님이래. 네. 좋다. 뭐 오늘 한 5억을 저한테 계좌이체를 해주셨어요. 네네. 이거 국세청이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은행만 하나? 은행만 알고 있죠. 네네. 그래서 그 계좌이체는 심지어 하루에 몇 억을 하든 간에 네네. 그 금융기관 뭐 분석어디든 뭐 그런 쪽으로 통보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아까는 1,000만 원 넘으면 통보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현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 현찰 있잖아요. 네네네. 이 현찰은 하루 1,000만 원 이제 하게 되면은 통보가 바로 가는데 계좌이체는 하루에 1억이든 뭐 2억이든 5억이든 10억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그런 거래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걸 뭐 어떻게 다 통보를 할 거예요. 다 잡아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그 계좌이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예, 차라리. 그러네요. 그렇죠. 자녀한테 괜히 뽑아서 또 자녀가 또 입금하는 과정에 이 그 현금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될 수는 있지만 그냥 계좌이체를 한다면은 그 순간 그 단기간에는 국세청에서 연락 올 일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라리 계좌이체가 안전한 그런 경우도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모님이 저한테 1억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거 그냥 보내주셨어요. 네네. 그럼 이건 당연히 뭐 증여겠죠. 네. 그럼 당연히 뭐 증여세가 나올 거잖아요. 네네. 뭐 사실 그거는 억울할 건 없을 거예요. 네네. 뭐 어쨌든 증여를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증여가 아닌데 네네. 계좌이체를 가족 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 근로자 분들이 네네. 왜 그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신용카드 많이 쓰면은 네. 이제 연말정산 때 세금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금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네네. 이런 거예요. 이제 본인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좀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고 엄마 내 카드 좀 써줘.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까 비슷하네요. 그거 비슷한 거죠. 때. 반대죠. 네, 반대네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 카드를 사용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막 사용해 주고 이제 연말정산을 이제 받았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내 카드를 썼으니까 네네. 제가 이 돈을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정산을 받은 거죠. 그 내가 얼마 카드 결제한 거 보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제 계좌이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이건 증여인가요? 증여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제 네. 카드를 쓰고 네. 대신 그 카드 결제비를 저한테 주신 거니까 증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예, 그냥 무상으로 주신 게 아니고 제 카드를 썼기 때문에 네네. 돈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잖아요. 뭐 쓴 거는 어머님이니까 당연히 쓰게 되는. 어쨌든 이제 뭐 생활비를 정산해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증여가 아닌데 예, 국세청에서는 이 계좌이체 내역을 일단 이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세청이 가족 그 개인 간의 계좌이체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계좌이체가 언제 문제가 되냐? 세무조사가 나올 때 문제가 돼요. 세무조사가 나올 때.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은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사사시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일반 분들은 사실 살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예, 보통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세무조사 받을 일이 있어요. 살면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그렇구나. 예,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직장인은 그런 그 세무조사 나올 일이 별로 없네요. 없죠. 왜냐하면 뭐 근로자니까 뭐 회사에서 월급 받고 하는데 뭐 탈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조사받을 일이 거의 없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세무조사 받으시는 경우가 이 상속세 세무조사예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상속세라는 거는 부모님의 이 상속 재산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과거에 나한테 증여했던 10년간의 증여했던 그 증여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과세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이 한 푼도 없어요. 과거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한테 다 증여해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상속세가 안 나오냐? 아닙니다. 10년 내에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10년간의 그 증여한 내역을 네네. 살펴보기 위해서 그 상속세 세무조사 때 네네. 이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무려 10년치나. 예, 돌아가신 날로부터 네. 10년치나 이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네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 드러나면 드러나면은 일단은 이제 국세청은 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 이거 다 증여로 보겠다. 억울하면은 납세자가 소명해라. 소명 못하면은 다 이거 증여로 봐서 상속세 다 때리겠다 이거예요. 억울한 건 납세자인데 거기다 증명까지 납세자가 해야 되네요. 납세자가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실제 증여라면 세금 내는 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네네네. 그 중에는 뭐 빌려준 돈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생활비 정산이라든지 실제 증여가 아닌 계좌이체 내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납세자가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은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건데 이 상속세든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네, 그러네요. 예. 그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네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빌려줬다가 급하면 그 현찰로 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이게 또 그 뭐 1, 2년치가 아니라 10년치를 조사하니까. 네네네네. 어머니 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8년 전, 9년 전 계좌이체 내역이 이게 있대요. 이게 뭐냐요 이게? 그 기억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저희도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이제 제가 계좌가 막혔거나 힘들었을 때는 어머니 저 잠깐만 저 뭐 계약하는데 저 대신 그렇죠, 뭐 1,0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으세요? 네네. 급해서 그래요. 뭐.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뭐 억대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이게 증여로 간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뭐 죄를 의심을 받으면은 뭐 검찰에서 먼저 그 죄를 입증을 해야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법에서는 그게 없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약에 제가 소득 증빙을 하려고 어머니 제 카드를 써주세요 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네. 어머님이 10년 동안 썼어. 네. 그리고 나는 그 돈을 10년 동안 보내줬어. 그렇죠. 그게 쌓이면 따지면 나는 여기 소득에 대한 건 절세를 받았는데 그렇죠. 증여세는 오히려 쌓이고 쌓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님이 나중에 그 돈을 또 나한테 상속하면 그렇죠, 상속세가 또 나오는 거네. 그렇죠. 오, 그러네요. 효녀를 만드는 법인 줄 알았더니 다 돈을 뜯어갈 속셈이었나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나 네. 이런 거를 이제 대응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암만 생각해도 이 계좌이체 내역이 증여가 아닌데 뭔가 다른 그 원인으로 보낸 건데 그 이제 입증을 못하게 돼서 과세를 당하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런 그 가족 간에는 그런 거리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어머니 많죠. 아버지가 만약 아파서 네. 제가 병원비가 나왔는데 어머니 병원비 내게 카드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저희가 좀 내고 근데 이런 자질구레한 어떤 그 거래일지언정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네. 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네. 그나마 이제 뭐 꿀팁이라고 하자면 그 우리가 이제 계좌 이체를 할 때 네네. 그 이체 메모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이 이체 메모를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계좌 이체 보내지 말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생활비 정산 네네. 아니면 뭐 얼마 뭐 돈 빌린 것 뭐 이런 식으로 네. 돈 빌린 거 뭐 갚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남겨놓는 거죠.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좀 쉬운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셔가지고 지금 가족들한테 톡 남기세요. 이체 메모 이게 뭐냐 그러면 공창규 세무사님이 이렇게 하란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네. 사실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 상속세 세무조사 받을 때 이 이체 메모 여부에 따라서도 좀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잘 알아두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할 때 앞으로 좀 더 다들 조심해서 거래를 네.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세무사님, 그 가족 간에 세금 걱정 없이 계좌로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없나요? 예, 물론 이제 가족 간에 네. 이 계좌 이체를 전부 뭐 징여로 보더라도 징여세가 안 나오는 그 금액 한도는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예, 10년 내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는 좀 더 많아요. 배우자는 6억.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터무니가 없죠. 좀 작은 금액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 10년 동안에 5천만 원밖에 징여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예, 부모가 자녀한테.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돼서 이제 혼인이나 이제 출산을 한 자녀는 이 추가로 1억을 더 이제 징여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사실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럼 이제 자녀가 뭐 이제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네. 집 신혼집도 마련해야 되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징여세 안 나오고 줄 수 있는 돈이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늘었네요. 근데 5천에서 1억 5천으로 늘었네요. 뭐 많이 늘긴 했죠. 많이 늘긴 했는데 네. 저 때는 그게 5천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부동산 시세가 네. 또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전세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는 뭐 딱히 보증금 월세 보증금 될 것 같아요. 월세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네. 전세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그럼 이 이제 징여공제 한도가 이제 1억 5천밖에 안 되니까 뭔가 좀 더 방법이 없을까? 예,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로 하면 돼요. 일단은. 예,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는 징여가 아니니까 당연히 징여세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돈을 이제 빌려줄 때 이것도 이제 좀 잘 빌려주셔야 돼요. 예,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시면은 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를 좀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거 당연히 부모가 자녀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지급 안 하면은 국세청에서 이거 징여로 보는 거 아니냐. 물론 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돈을 빌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매달 이자를 드렸어요. 그럼 부모님은 이자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이자 소득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세금이요. 그렇죠. 소득에는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니까. 근데 이 세금이 27.5%입니다. 진짜요? 굉장히 높죠. 이 이자 소득세가. 아까운데요. 아깝죠. 이자를 많이 줄 수도 없네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데 또 뭐 그렇죠. 그런데 또 아예 뭔가를 안 드리고 그냥 뭐 돈을 빌린 걸로 한다고 하면 또 이것도 국세청에서 안 믿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자를 또 많이 드리면은 이자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법에서 정해진 이자율이 4.6%거든요. 4.6%가 제일 적게 내는 이자율이에요? 그 세법에서 정해진 이제 그 이자율 기준이에요. 기준이 이제 4.6%가 뭐 시장 이자율로 봐주는 거죠. 시장 이자율 4.6%로 이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제 이자율에 계산한 이자가 하루 그 1년간 1,000만 원 미만이면은 1,000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 그래요? 예, 굳이 지급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네. 2억 1,700만 원을 빌리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4.6%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네. 한 997만 원 나와요. 아 이미 다 계산해 보셨네.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시니까. 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네. 굳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야 2억 1,700만 원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소득세가 징여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오, 네네. 그게 이제 2억 1,700만 원이라는 야, 거죠. 이게 꿀팁이네요. 꿀팁이죠. 그런데 많이 올라갔어. 지금 1억 5천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거기 네. 플러스 알파로 2억 네. 1,700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차용증만 하나만 작성해가지고는 국세청에서 이걸 믿어주진 않아요. 뭐 이게 중요하지, 뭔 돈 빌려준 거냐. 네. 그래서 증거가 하나 필요한데 네네. 그게 이제 이자 지급 대신 네.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라는 거예요. 뭐 매월 60만 원씩 이렇게. 그러면 이 60만 원씩 이제 부모님이 돈을 받잖아요. 네네. 이건 이자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럼 원금을 상환 받은 거예요. 네. 당연히 이자 소득세가 없죠. 네네네네. 그리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미 네. 원금을 조금씩이나마 갖고 있어요. 네네네. 매달 60만 원씩. 그럼 이거 징여로 보기도 어렵겠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도 피할 수 있고 국세청이 이제 징여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징여세도 피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자녀한테 이제 돈을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징여 공제를 넘어선 금액은 징여세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럼 이제 2억 1,700만 원 무조건 무이자 차용하시라. 야, 좋은 진짜 꿀팁을 알려주니까 이게 조회수가 300만이 넘게 나오는군요. 네. 영상마다 그 공샘TV 채널 재밌더라고요. 많이 시청하시고 구독하시고 네. 좀 더 응원하시는 게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야 2억 1,700만 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었네요. 그 머리가 좀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2억 1,700만 원 더하기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60만 원에 대한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 네. 60만 원보다 더 원금을 갚아도 되는 건가요? 그건 더 좋죠, 오히려. 매달 이제 원금 상환을 많이 하시면 당연히 좋은데 또 그게 또 부담이 되시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하루에 뭐 한 달에 10,000원씩 하는 건 이거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금액은 1억당 네. 30만 원 정도. 아, 1억당 30만 원. 네, 1억을 차용하면은 이제 매월 30만 원 상환. 2억 정도 2억을 차용하면은 6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매월 상환하시면 좀 안전하다. 아, 오히려 이제 세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안전한 정도의 숫자이다. 그렇죠. 이것은 뭐 나중에 국세청에서 뭐 조사가 나와도 징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재밌네요. 네네. 재밌어. 네, 자 그러면 세무사님 또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 네. 1주택자인데 네. 이걸 안 하면 세금 폭탄 그대로 맞는다. 제가 세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좀 기피하는 내용이 이 양도세 비과세예요. 왜냐하면은 이 양도세 비과세가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예, 양도세를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내가 양도세 비과세 되는 줄 알고 팔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면은 이 양도세가 몇 억 나오는 거잖아요. 한 끗 차이로 양도세를 뭐 면제받냐 아니면 몇 억을 내냐 이게 갈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